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월요 경제학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권이라는 개념을 확립한 존 로크의 사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존 로크를 LG 트윈스 프로야구단의 감독 포함해서 선수까지 누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LG 트윈스가 이기지 못했다면 네. 성적이 1승 5패였었거든요. 그 전까지요. 그래서 제가 요 농담을 하시면 LG 트윈스가 뭐 하는 데인가요?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예. 조금 전에 막 끝내기로 승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아이고. 기분이 좋아져서 답을 드리자면 예. 존 로크는 LG 트윈스의 입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느 팀 소속입니까? 아니 근데 이건 얘기를 잘못하면 안 되죠. 저희 10개 구단 모두 프로야구를 다르게 좋아할 뿐이지 예. 우리 모두 다 함께 연대해야 되는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구단이 어디다 이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이고, 뭐 실제로 그럴 싫어하는 수 있는 거 구단도 아닙니까? 없어요. 저는 사실 삼성 라이온스가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싫습니다. 아니, 저희 누님은 삼성 라이온스를 좋아하시는데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어렸을 때 싸운 기억이 나서 뭐 그래서 삼성 라이온스가 별로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삼성 라이온스 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삼성 라이온스 좋아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는 순전히 김용민 PD님 견해실 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의리 없어 보였나요? 조금 전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존 로크는 LG 트윈스 소속이 아니다. 이 점으로 일단 도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토지공 개념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를 한 게 너무 좋은 겁니다. 혹자들은 그게 원래 노태우 때 확립이 됐고 박정희도 하려고 했고 심지어 이승만도 농지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게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의 공개념보다 더 진일보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걸 진보 정부가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는 저런 걸 해도 누가 봐도 쟤들이 빨갱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확률이 제로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실제 박정희 정권 때는 한국 경제에는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국가 통제 반사회주의 반자본주의 정도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보고 빨갱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박정희, 이승만, 노태우 이런 독재자들은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세 독재자들의 토지 공개념과 문재인 정부의 토지 공개념은 완전히 철학적, 사회적 토대가 다른 공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로 꼽히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 공개념은 매우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운 발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사상적 공격을 받을 우려도 아주 크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미 고용주 같은 골빈 놈들이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판국에 지금도 많은 보수파들은 광화문에 모이면 문재인은 빨갱이다 진짜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나선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3개월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저 역시 방송에서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 사유재산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 우리가 건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역시 이완배는 빨갱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까 봐 사유재산 문제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족쇄가 풀린 느낌입니다. 제가 토지 공개념을 방송으로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방송을 한번 들어보니 반응을 보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엄청난 진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요즘요.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사유재산 문제를 한국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사유재산을 제약할 수 있다 이 한마디를 사유재산을 철폐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유재산의 원천적인 철폐가 이제 국가사회주의나 혹은 공산주의 모델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토지공 개념을 가지고 지랄을 하는 걸 보면 역시 빨갱이 정부다 이런 공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유재산을 철폐하자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사회주의 사상은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과 중국의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경제학적으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대목이 텃밭에 관한 겁니다. 그 초창기 중국과 소련은 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스탈린과 마오 시대를 거치면서 집단 농장이라는 시스템이 확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농민들의 농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시스템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비효율적이에요.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 시대가 끝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1978년부터 텃밭이라는 제도를 허용을 해요. 예. 너무 이 집단 농장의 효율성이 낮으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은 개인 소유로 하자. 이런 식으로 사적 소유를 일부 허용한 거죠. 예. 그런데 당시 중국의 텃밭에서 난 그 농산물이 경지 자체는 중국 전체 농장의 한 3%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의 각 종류별로 점유율이 60%막 70%이 정도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집단 농장에 바치는 시간보다 내 것이 되는 텃밭에 훨씬 더 공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집단 농장의 말로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옹호자들이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무한히 칭송해야 텃밭 같은 걸 계속 사람들에게 줘야 이기심이 발현되고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펼치죠. 예.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았더니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자본주의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건 뭘 입증하냐면 우리가 사는 사람 세상을 단 한마디의 법칙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하는 게 얼마나 헛된 짓인지를 좌우 양쪽에서 모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철폐하자라는 국가사회주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뭐 재산 얼마 없지만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인간의 이기심만을 칭송하자. 이것도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은 뭡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예. 진리라는 거는요. 한마디의 명제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애매모호한 지역에 서 있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만악의 근원으로 여겨도 안 되고 시장을 만사 형통의 수단으로 여겨도 안 됩니다.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무지하게 이기적인 존재라고 멋대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인간을 집단농장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다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죠. 그 중간쯤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토론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실험하고 입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이고요. 사상의 자유라는 겁니다. 어디서 지고지선한 명제 하나를 떡하니 물고 와가지고 인류의 지적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금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진리를 향한 토론이 완전히 봉쇄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번 청와대 형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제일 기뻤던 건 이제는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해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보수주의자들도 토론회장에 나오세요. 이제부터 토론해 보자고요. 사유재산 제한한다. 저 새끼들 빨갱이다. 이런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고 사유재산은 어느 선에서 보호돼야 하는지 토론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국의 지적 풍토를 좀 정상적인 사회로 되돌려놓고 진리에 가까이 가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 토론을 위해서 오늘 월요경제학 주제로 고른 사람이 바로 존 로크입니다. 예. 설마 로크 보고 빨갱이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이 로크는 그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설계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을 사상적으로 설계한 가장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자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트윈스에는 안 붙여주고 요미우리 자이언츠 같은 선에서 막아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로크의 사상은 누구를 겨냥해서 시작을 하냐면요. 로버트 필머라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필머라는 사상가는 그 유명한 왕권 신수설에 기반을 다진 사람입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한이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왕은 신의 대리자다. 그래서 민중은 어떠한 저항도 왕에게 할 수 없으며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런 정치 이론이었습니다. 필모의 이 이론이 나온 계기가 중세 절대왕조에 대해서 민중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민중들의 저항으로 왕권이 약해지니까
필머가 왕을 보호하기로 나선 거죠. 그래서 왕의 권한은 신 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크가 바로 여기에 대항하면서 현대 자본주의를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유명한 자연권 사상이라는 겁니다. 로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왜 신이 왕한테만 그런 권한을 줬겠어? 신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다 그 권한을 주신 거야. 그게 바로 자연권이야. 자연권은 신으로부터 우리 민중 모두가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왕이건 뭐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라고 로크가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크는 국가? 그거 별거 아니야. 왕? 그것도 별거 아니야. 신이 왕이나 국가한테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라고 천명을 해버립니다. 이래서 나온 이론이 그 유명한 야경국가론이라는 건데요. 야경국가라는 건 국가는 밤에 도둑놈이나 잡아라, 치안이나 지켜라 이런 거죠. 다른 짓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신이 국가하고 왕에게만 그 특별한 권한을 줬을 리가 없으니 도둑이나 잘 잡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로크한테 물어보죠. 정말로 신이 우리 민중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 자연권을 주셨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답을 했던 로크의 답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을 여기에 끼워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살 권리, 모두가 동등하게 살 권리, 생명을 지킬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이런 걸 주시면서 내 재산을 지킬 권리도 주셨다고 로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코미디가 돼버립니다. 아니 거기에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왜 들어가? 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로크는 정말로 왕으로부터 해방받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킬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자연권이다 라는 말을 조금 무리하게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조금 스텝이 꼬이는 거죠.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자연권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뭔가요? 도대체 어떤 재산을 내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의문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상 대대로 땅을 엄청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려받은 땅은 보호받아야 되나요? 이건 단지 부모 잘 만난 덕에 갖게 된 재산인데요. 심지어 부모가 물려줬다는 그 재산도 별로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 땅을 갖게 된 그 과정을 보면 폭력을 휘둘러서 남한테 빼앗았거나 아니면은 미리 그냥 울타리를 쳐버린 겁니다. 내 땅이라고. 점유를 먼저 해버렸다는 이유로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호돼야 돼요? 신이 그것도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로크에게 물어본 겁니다. 스텝이 꼬인 로크가 여기서부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재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로크가 답을 합니다. 어떤 재산이 보호돼야 되느냐? 어떤 게 자연권이냐? 사유재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개거품을 무는 보수주의자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혹시 듣게 되면 이 부분부터 명심하고 좀 들으세요. 이건 빨갱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대 자본주의의 위대한 설계자로 불리는 존 로크의 이야기인 겁니다. 로크는 사유재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가치를 생산시킨 그 재산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유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의 노동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놀고 먹으면서 재산 물려받은 놈들이나 남의 재산을 빼앗은 놈들이나 먼저 울타리 치고 점유한 놈들의 재산은 신이 보호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로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치를 높이고 재배하고 이용하는 한 그 땅의 산물은 그의 재산이다. 말하자면 그는 노동을 통해서 공용토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노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놀고 먹으면서 남의 땅 빼앗고 부동산 투기해서 번 아파트 그건 자본주의의 설계자조차도 신이 보호 안 해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법 이야기하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아파트 100채씩 갖고 있는 투기꾼님들 그거 네가 노동을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인 게 아니잖아요. 신이 그거 너희 재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둘째로요. 로크의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만든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온 세계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가질 게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로크의 대답이 그 유명한 단서조항이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은 신이 내려준 자연권이라서 반드시 보호돼야 하는데 단서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서가 뭐냐? 첫째,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둘째,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만 사유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설계자이자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격상시킨 사상가의 중요한 전제예요. 무슨 뜻이냐? 남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안 남겨놓고요. 내 재산을 막 불린 그 재산, 그거 신이 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서 조항입니다. 네. 이게 당연한 게 신이 너만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예, 신이 다른 사람도 모두 사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남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안 남겨놓고 신이 부여한 이 지구상의 재산을 너 혼자서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2월에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가 방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예.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죠. 신이 부여한 세 명의 소중한 피조물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세 모녀가 남긴 게 뭐였냐면요.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 7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자들이 이 세 분의 소중한 목숨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니들이 부동산을 장악하고 민중들이 충분히 누려야 되는,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그 주거권을 니들이 강탈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 세 분은 돌아가시면서 죄송하다고 유서를 남겨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뭐가 죄송한데요, 뭐가요? 우리가 죄송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만 원을 남겼는데 그 돈이 밀린 월세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돈을 배불리 고기라도 드시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모녀분은 그걸 염치라고 생각하시고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그 돈을 월세로 남겨놓고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바로 로크가 남긴 첫 번째 단서 조항,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그 조항을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크의 두 번째 단서 조항이요.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진짜 자본주의 옹호론자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아파트를 100채 가진 자들의 사유재산, 이게 자기의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소유한 겁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파트 100채가 필요하냐고. 아파트 2채도 사실 안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자들은 모든 민중들의 주거권에 사용돼야 될 집을 사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5채, 10채, 100채씩 갖고 있어요. 자본주의 설계자 로크가 말합니다. 그거 신이 보호 안 해줍니다. 남의 주거권을 빼앗으면서까지 재산을 불리고 이건 내 사유재산이니까 신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코미디인 거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신이 그걸 보호한다면 그건 신이 아닌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말로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좀 정상적으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대 자본주의 설계자인 로크의 이야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로크조차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남겼습니다. 우리 이거 놓고 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제발 이 이야기만 하면은 빨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니네가 원하는 세상을 설계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10채, 20채, 100채 갖고 있는 게 정당한 사유재산인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번 헌법 개정안을 계기로 좀 더 풍성하고 지적이고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서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느냐. 신이 계시다면 어디까지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것인가. 토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에 계기가 된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지지를 보내면서 오늘은 현대자본주의 설계자로 불리는
존 로크의 사유재산과 단서조항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 여러분들 아직도 구매 못한 분들이 있다면 속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애끌게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덧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